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시소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함께 경제 보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시간 YTN의 경제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비를 일부 환급해주는 K패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카드 등록자 수가 수백만 명을 돌파하며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K패스를 사칭한 가짜 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배포한 공식 앱에서는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지 않고 또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K패스 앱 외에 유사 명칭의 가짜 앱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소비자 물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출 부담이 큰 가정의 달, 5월의 지갑 열기가 망설여지곤 하는데요. 품목을 가리지 않는 가격 인상을 체감 중입니다. YTN은 소비자 물가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뉴스 리뷰 Y에서 경제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제면은 왜인지 모르게 씁쓸한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훈풍이 불어오면 좋겠는데요. 오늘 소비자 물가,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YTN 경제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예, 장 보러 갔을 때 사과 100값을 보고 너무 비싸서 놀랐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지수에서도 그 당혹스러움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우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은 어떻게 대응할까? 생활물가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시기에 당장 하반기 각 가계 경제 계획도 세우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담당해줄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 경제와 국민들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해설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적절한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YTN의 최근 소비자 물가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정의 달 앞두고 들썩이는 외식 물가, 설탕, 소금까지 올라 대담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담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찾고 자주 먹는 생필품과 외식 품목의 가격 인상률을 다루었습니다. 대담 자체도 좋았지만 냉면이나 김밥, 김치찌개와 같은 외식 품목 각각의 물가 상승률을 시각화해 체감도가 높았고요. 마트의 식재료나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의 현황과 그 원인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화이트플레이션이나 슈가플레이션 등의 낯설고 실감하기 어려운 경제 용어 대신에 설탕과 소금의 주요 식재료도 올랐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것도 작지만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깜짝 성장률, 깜깜 시장 상황, 경제 성장률은 올랐다는데 이 해설 보도에서는 오동건 경제부 기자가 경제 성장률 지표와 체감 경기 간의 차이에 대해서 해설하였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로 상승세를 보이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해설 보도가 저는 크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통해서 화두를 던지고 흥미를 유발한 점입니다.
경제 분야 보도는 딱딱하고 전문적이라서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보도에서는 시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고 소주제별로 자막으로도 제시해서 전체 흐름을 짚어주고 또 주목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깜짝 성장률, 깜깜 시장 상황, 다 오른다, 내 월급만 빼고. 이러한 키워드인데요. 내용이 무엇일지 기대하면서 해설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코너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시청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픽과 자막을 해설하고 분석하는 이 내내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서 제시해 주셨고요. 또 무엇보다 YTN의 관련 보도와 인터뷰, 대담들을 인용해서 정보를 종합하고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돕는 해설 보도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동건 기자는 5월 YTN 개편과 함께 경제부 기자로서 경제픽 코너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계속 쉽고 유익한 경제 분야 해설 보도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기사들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경제 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5월 개편과 함께 문화 보도 외에 이 경제 보도에서도 좀 새롭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김은정 박사님이 정확하게 특징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매일 오후 5시쯤에 YTN에서 경제픽이라는 경제 전문 뉴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몇 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는 그날의 경제 뉴스 가운데 기자들이 직접 5가지 뉴스를 뽑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주제를 하나하나 기자들이 출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외부 전문 평론가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라는 딱딱한 주제를 기자의 시각으로 현장감 있게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시청자들, 요즘 경제에 관심이 많고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른 뉴스보다 조금 속도감을 더 줬습니다. 벌써 보셨다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자면 매일 오후 5시쯤에 방송이 됩니다. 자, 통계 자료를 이용한 물가 관련 여러 지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YTN이 잘 소개를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공식적인 물가 통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를 잘 전달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일 텐데요. YTN은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체감 물가와 위축된 소비 심리를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점심값 아끼려 구내식당 오픈런 수입 마늘도 금값은 직장인들이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을 담아내면서 국내산보다는 저렴한 식재료였던 수입 마늘과 고춧가루의 가격도 올랐고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잘 담아냈고요. 3,000원이면 한 끼 충분해 고물가 속 저렴한 식품 인기 보도는 외식 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저렴한 메뉴를 찾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냈습니다. 불황 속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따져보지 못하고 한 끼 간단하게 때워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3만 원 장보니 2개 담고 끝. 물가 폭탄 맞은 현장은 이 보도에서는 기자가 직접 마트에 나가서 3만 원으로 과일과 채소를 구매해 보기로 했는데요. 2만 원에 가까운 사과와 1만 원이 넘는 토마토만 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보는 시민들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과일과 채소 위주의 쇼핑을 아예 포기하거나 식재료 앞에서 한참을 서서 고민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합니다. 통계 결과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나타나는지 체감할 수 있게 해준 보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YTN은 요식업계, 도매상, 농민들 등 다양한 취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돋보였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양한 취재원이 등장한다면 기사의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서로 처지가 다른 취재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시청자들은 기사에 수긍을 하게 됩니다. 체감 물가를 실감하게 하면서도 신뢰도를 높이는 양질의 보도가 많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김까지 오르다니 서민의 친구 김밥의 위기 보도는 K푸드 열풍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도였는데요. 최근에 냉동 김밥을 중심으로 K푸드 열풍을 타고
김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들뜬 분위기와는 반대로 이 보도는 김 내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그 가격이 금가격이 되고 외식 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간단한 먹거리였던 김밥마저 가격이 오르게 된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K푸드의 세계화로 한국 음식의 위상을 높였다. 김 수출이 효자다. 양식 어업인들에게 그동안의 시름을 모처럼 보상받는 기회가 되었다 등으로 언론이 한뜻으로 희망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 이면을 뚫고 국내 시장 생활 물가와 연결해 살펴본 기사로서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4월 외식 물가 상승률 3%, 떡볶이, 김밥 먹기도 겁나. 보도에서는 외식 물가 상승과 서민들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식 품목별로는 떡볶이가 5.9%로 가장 많이 뛰어올랐고요. 비빔밥과 김밥, 햄버거도 5%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직장인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락 가격도 4.7% 상승했다고 합니다. 시민들 삶에 중요한 조사 결과를 발굴해서 분석하고 변화를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운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고물가 상황이 계속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가격 안정 대책을 기다릴 텐데요. 정부의 물가 부담 완화에 대한 계획이 언론을 통해서 좀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YTN 소비자 물가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해설 그리고 분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활 물가 지수, 특히 먹거리 관련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또 경제 성장률 지표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간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현재와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1분기 1.3% 깜짝 성장, 체감 경기 온도차. 이 대담에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출연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관계자가 직접 출연해서 정부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현실 인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대담은 이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강점이 되겠죠. 대담 후반부에 앵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경제 수치와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물가가 언제 잡힐 것으로 전망하는지, 환율과 금융시장 관련 대책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대담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안심하고 미래를 계약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후속 보도로 취재를 통해서 제시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어지는 YTN 보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취재 보도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KDI 내수 회복은 내년부터, 정부 2% 물가 안착 총력. 이 보도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의 인터뷰를 정하고 있는데요. 2%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국민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농식품부, 식품, 외식업체의 물가 안정 협조해달라. 산업장관, 석유 가격의 안정 중요, 업계 인상 자제. 이 정도가 통계청 발표 4월 소비자 동향 물가 발표 이후에 YTN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보도를 다룬 내용에 제가 눈에 띄기에는 그게 전체로 보였는데요. 사실 식품 외식업체와 정유회사의 가격 인상 자제를 협조하는 것, 그런 협조를 구하는 것이 서민들의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근원적인 정책은 아닐 겁니다. 생활물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또 후속 정책에 대한 YTN의 취재 보도와 해설이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경제 보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면서 생활 물가 체감 고통을 전하려는 기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 생생한 보도를 접하면서 그럼 대책은 무엇인가, 정책의 방향이나 정부의 운영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비중면에서 이런 내용은 잘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좀 찾고자 YTN 보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총선 시기에 윤 농축산물 자금 지원 무제한 무기한 투입 이 보도 정도가 정부의 조치를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뚜렷한 묘안을 제시하지 않는 터라 보도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더디어져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보다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무제한 무기한으로 역량을 총동원해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물가 관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사실 정책에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언론의 비판이 전무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상 분석에 집중하고 우려하고 체근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과 대안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민생 안정에서 물가라는 건 아주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언론으로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잘 전달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뉴스라는 거는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될 뉴스이긴 하지만 뉴스의 성격 자체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딱한 뉴스, 경성 뉴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이 경제 분야를 다루는 기자들이 금과 옥조로 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국가 예산 수백조 원보다 호주머니 속 1,000원을 소중히 다뤄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경제 상황에 보도를 좀 집중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특히 물가 관련 뉴스는 바로 그 호주머니 속 1,000원의 쓰임새를 다루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그 시청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죠. 그리고 최근에 성장은 더디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현장 위주로 그다음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취재를 끈질기게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어떻든 간에 시청자들이 이 정책에 만족하고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될 때까지 사실은 꽤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 YTN에서는 이 물가가 오를 때 농수산물 시장 같은데 중계차를 대서 하루 종일 그 물가를 실시간으로 알려줬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YTN 보도가 우리 실생활에서의 물가 오름세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물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고물가 대응책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 필요한 때 YTN 보도를 접하면서 물가 상승과 불황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도는 원인을 찾는 것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의 달성률을 리포트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노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비판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기후위기와 같은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은정 박사님 한 줄로 말씀해 주시죠. 서민의 시각으로 질문하고 해설해야.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어지는 물가 상승률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생활 물가, 특히 과일, 야채를 포함한 식재료 물가는 그 상승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큽니다. 대다수 서민, 자영업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통계치 행간에서 읽어야 할 의미가 무엇인지, 대응책은 무엇이고 효과가 있을지 언론이 서민 시각에서 묻고 해설해야 합니다. 경제 픽을 비롯한 YTN 경제 보도들이 꼭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두 분의 한 줄 평을 잠깐 모아보면 서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에 좀 닿을 수 있는 그런 보도
저희가 지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와이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인조잔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전국 학교 운동장 등에 인조 잔디를 납품하면서 서류 등을 위조해 원가를 부풀린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한 인조잔디 업체가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성능표를 가짜로 제출해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쳐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풋살장.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1년 전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데만 세금 1억 5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설치 비용 50%가량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장애인 기업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범행을 적발한 검찰은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조잔디 업체의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이러한 사기 수법을 뒤늦게 알게 된 정부기관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을 전했는데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인조잔디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음을 알렸는데 인조잔디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추가로 알려 납품 품질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참고하여 시청자 톡톡 Y에서 인조잔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조잔디는 조경용이나 스포츠용 등 사용지에 따라 다른 기능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풋살장 인조잔디는 스포츠용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 인조잔디는 2006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는 인조잔디를 수입해 깔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10년 인조잔디에 대한 KS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16년 국회에서 폐타이어 부스러기 충전재 유해성 논란이 크게 다뤄진 뒤 내구성과 함께 유해성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대표적인 인조잔디 성능 인증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스포츠환경센터입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선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형, 회전 저항, 공구름, 공반발이 주요 검사 항목입니다. 충격 흡수성은 선수가 점프했다 착지할 때 바닥이 충격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하느냐를 보여주는데요. 수직 방향 변형은 착지 시 바닥이 얼마나 꺼지는지를 나타냅니다. 회전 저항은 선수가 방향을 전환할 때 축구화가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를 알려주는데요. 공구름은 공이 얼마나 잔디 위를 적당히 구르는지 평가해 잔디 직립성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모든 지표는 천연잔디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풋 옵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하이브와 미니진 어두어 대표 사이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지만 본질은 실제 경영권 탈출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최근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경영권 분쟁이 연이어 화제인데요.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단톡방 핵심 키워드인 풋 옵션을 설명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니진 어두어 대표와 측근인 부대표가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 이는 하이브에서 공개한 것으로 대화는 감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기 18일 전인 지난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풋옵션. 풋옵션은 주식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화방에선 내년 1월 초 민 대표가 풋옵션을 일정 비율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톡방에서 언급된 풋옵션이란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의 구체성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사태가 격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단톡방에 등장한 풋옵션이 뭔지 간단히 설명했지만 정확한 쟁점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막으로 용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보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풋옵션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풋옵션은 콜옵션과 상반된 개념으로 옵션 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하며 매매하는 자산의 종류에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주식과 사채입니다. 콜 옵션은 이와 반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옵션은 강제 의무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이해에 따라 불리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풋 옵션은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무한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되므로 손해는 한정되는데요. 반대로 풋 옵션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되 매수인이 포기하는 프리미엄의 금액으로 한정되지만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무한정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마약 재활 교육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청소년 등 10대 마약 범죄 사범이 역대 처음으로 1,000명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마약 실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전문가와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특히 향정신성 마약류 비중이 월등하다고 해요. 이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가요? 또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영유아 때부터 그 약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초중고등학교도 형식에 의한 약물 교육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교육 정책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가 중간중간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마약 수사기관, 예방교육, 재활교육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 우리나라 마약 실태에 대해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대담에서 전문가가 마약 범죄의 경우 수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재활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는데 잠깐 언급됐던 해외 사례를 깊이 있게 다뤘다면 정책적 재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해외의 마약 재활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체계가 협력해 마약 중독자 치료와 재활 예방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권고에 따라 치료와 재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2021년 약물 남용 관련 예산 가운데 치료 예산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특별히 마약을 포함한 약물사범만을 대상으로 특수법원을 운영 중인데요. 약물법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치료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협력해 마약 중독자 치료와 관리 감독을 실시합니다. 미국의 DTAP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일종으로 중독자에게 15에서 24개월 동안 집중치료와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DTAP 참가자의 61%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는 상당 부분 입증된 상태입니다. 영국에서는 치료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마약류 재활 조건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보호관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행유예 조건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다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일은 중독자들이 스스로 치료하는 자조단체까지 대부분 법정 건강보험과 연금기금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독자 자주모임 대다수가 정부 지원 없이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저 속 일본 오버 투어리즘은 관광객의 무질서행위나 사유지 침범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인터뷰하는 관광객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책실장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정책실장을 오른쪽에 위치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은 왼쪽에 담는 방식으로 차별성을 두었는데 성장률 전망을 설명할 때의 배경 영상은 서울의 높은 빌딩만을 계속 보여주는 등 실장의 대답 내용과 영상이 일치하지 않아 다소 아쉬웠습니다. 후반부 의사 휴진과 입원 환자 관련 정책 브리핑도 7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의사 휴진으로 인한 환자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코로나 시국만큼 심각하고 국민 전체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입원 환자의 매일 추이와 증감 상황을 계속 읽어내려가는 모습만 7분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전달력도 떨어지고 국민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인포그래픽이나 자막 등을 포함하여 보다 명료하고 다채롭게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었다라는 뉴스가 이어졌고 정부 관계자께서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경제 성장률이 상승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보통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경제 상식인데 그 부분과 어긋나는 말이라서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전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TV 뉴스들은 대체로 백화점식으로 여러 뉴스를 짧은 시간에 연속해서 내보내는데 사실은 방송 시간이나 인력이나 자본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별로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온의 여러 방송 내용 중에 경제픽 코너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5가지 경제 이슈를 선정하여 경제부 기자가 출연하여 앵커와의 대담을 통해 진행하는 이번 코너는 지난 5월 1일, 2일 출연했던 두 경제 기자의 방송 능력이 뛰어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작 기법 측면에서 보면 선정된 5개의 경제 이슈에서 핵심 키워드를 시인성이 좋고 보기 편한 손글씨체로 표현하는 등 메시지 전달 방식에도 변화를 추구한 점이 매력적인 소구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글씨체의 활용은 여타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어 이번 개편에서 그래픽 분야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뉴스 문구 내용의 표현 변경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뉴스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보를 각 분류별로 제공하여 시청자들이 뉴스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를 다루는 섹션은 현재 사회 및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짤막 상식은 주제에 대한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각 주요 뉴스 섹션은 시청자들이 빠르게 핵심 소식을 파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분류별로 제공하고 또 신선한 뉴스 콘텐츠를 전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점은 참 좋았습니다.
다만 주제에 깊이 있는 내용과 다양한 관점의 종합적인 내용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 뉴스원 프로그램이 보다 균형 잡힌 보도와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과 단순 수치 전달을 넘어 다양한 관점의 종합적인 분석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아침잠을 깨우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이 시각 주요 뉴스라는 제목하에 5문단의 뉴스 제목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뉴스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 꼭지가 무엇인지 읽게 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며 황금 연휴의 첫날인 만큼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등 풍성한 행사를 소개하였지만 보건복지부가 밝힌 6에서 17세 소아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놀라웠습니다. 불안 증세, 충동 조절, 적대적 반항 장애, 틱 장애, 신경장애, 심신장애 등으로 100명 중 7명 정도가 심각한데 상담 치료 사례도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 6%로 낮게 나왔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불이익 때문에 망설이는 본인 및 부모님은 전문가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의 병은 발견되어도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방송을 통해서 공지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린이날 행사 소식만큼이나 중요하고 짚어주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으로서 개성이 많이 느껴졌던 코너는 포커스 나이트, 즉 토크 코너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최상병 특검법 대치 상황과 지도부 재정비 관련으로 상당히 민감한 내용으로 양 패널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었으나 좋은 의미로 기대를 배신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코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패널분들의 태도로 전반적으로 과격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 내에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패널분들의 분위기와 함께 앵커분도 어렵지 않게 주제 일탈 없이 토론을 이끌어 나가셨고 중간에 요약이나 이전 발언을 적절히 상기시켜 시청자들도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토론형 시사 프로그램은 언변에 능하고 각 진영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사람들로 패널을 구성하고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각시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러한 점과 상당히 차별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속된 말로 싸움 구경하는 재미는 없어도 보도 전문 언론사인 YTN에 걸맞는 유익한 진행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나 패널들이 뉴스를 분석하거나 토론을 할 때에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서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 뉴스온에서는 앵커의 진행하에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앵커가 국회의 재의결 투표 방식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를 제시했다가 정정하고 심지어 패널에게 관련 내용을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정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청자인 저 역시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는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압니다만 적어도 주제가 되는 뉴스와 관련이 있는 정보들은 출연진들이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5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